나대지 마시고요. 자, 중화 반응 한번 저번에 연결했던 거, 수업했던 거 연결해서 한번 수업해 봅시다. 자,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이게 뭉개졌지? 이거 뭐야? 저번에 안에 그냥 삭살해. 이것도 망가뜨린 거야? 자, 중화 반응 한번 보자.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토끼, 산하고 염기토끼, 염기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게 되면 산성도 아니고 염성도 아닌 그 중간이 되겠지. 그럼 그 중간 성질을 뭐라 불러? 중성이라 불러. 그렇죠? 그래서 중성이 되는 것을 바로 중화 반응이라 불러요. 그러면 산이 산성을 나타내고 염기가 염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이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야? H 플러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H 플러스하고 염기가 염성을 나타내고 염성이 염성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OH 마이너스야.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걸 바로 중화 반응이라 불러. 그다음에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산 상관없이 모든 산은 다 H 플러스 가지고 있고요. 염기는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OH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산과 염기가 반응하게 되면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 반응 중화 반응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산 속에 있는 H 플러스와 염 속에 있는 OH 마이너스의 숫자가 같아. 그래서 완벽하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일치해서 전부 다 100% 물로 바뀌어서 완벽한 중성이 될 때, 얘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pH 7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pH 7이 됐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불러? 중화됐을 때 완전히 중화됐다 그래서 얘 뭐라 불러? 완전 중화라 부르죠. 완전 중화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서 저기 pH 7이 되는 거야. 예를 든다면 만약에 0.1몰 농도의 HCl이 있었는데 아직 농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0.1몰 농도의 HCl이 있는데 만약에 NaOH가 있다 치자. 자, NaOH가 얘도 똑같이 0.1몰 농도야. 그럼 얘가 몇 리터? 이거 1리터 써야 되겠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펜 이거 잠깐만요. 뭐가 또 뭐 이렇게 너 뭐 북한에서 건너왔냐? 왜 이렇게 신기해? 응?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나도 너 처음 봐. 이거 보고 당황하는. 또 와 그러겠지 또. 오, 크로마토그래피. 자, 산이 0.1몰 농도 HCl이 있고요. 얘가 1리터가 있다 치자. 그럼 얘를 완전 중화할 거야. 근데 0.1몰 농도 NaOH가 있다면 얘는 몇 리터가 있어야 완전 중화될까? 똑같이 1리터가 있어야 완전 중화되겠지. 그렇지? 맞죠? 근데 만약에 0.2몰 농도만큼의 NaOH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몇 리터가 있어야 완전 중화될까? 0.5리터가 있어야지 완전 중화되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완전 중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 같아야지 완벽하게 pH 7이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완전 중화라 불러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시험관이 있고요. 시험관에 일정량의 HCl이 녹아 있고요. 여기 속에 NaOH를 조금씩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자. 요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가 X축, Y축이 있고요. X축이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NaOH의 양을 뜻하는 거야. 가한 NaOH의 수를 뜻하는 것이고 Y축이 이온의 수를 뜻하는 거야. 자, 이온의 수고요. 일정량의 HCl에다가 NaOH를 쪽쪽쪽 집어넣는 거야. 똑똑똑 집어넣는 거야. 그럼 중화반응이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NaOH를 계속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고 일정량만큼 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온이 하나 있어. 얘 누굴까? Cl-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NaOH를 내가 집어넣을수록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온도 존재해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온도 존재하죠. 얘가 누굴까? 얘가 H 플러스야. H 플러스가 점점 없어지고요. H 플러스가 다 없어졌어. 그럼 H 플러스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완전 중화됐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내가
늦잠 잤죠? 예. 엄마한테 혼났죠? 예. 예. 자, H+가 없어지고요. NaOH를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NaOH를 계속 집어넣지만 OH-는 집어넣는 족족 다 없어져 버리겠지. H+와 반응해서 중화 반응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H+가 다 없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뭔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뭘까? OH-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Na+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 내가 집어넣는 족족 Na+는 그냥 계속 쌓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NaOH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아이씨. Na+는 요따구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해되죠? 자, 이해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바로 뭐냐면 정확히 pH 되는 요게 완전 중화점이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점 이전이 있을 것이고 중화점 이후가 있을 거야. 그럼 중화점 이전에는 액성이 산소니까 염소니까. 여기는. 여기 산소이겠지. 여기 산소일 거고 여기는 뭐가 될까? 염기성이 되겠지.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생기나 한번 보자. 물은 얼마나 생기냐면 물이 이렇게 쭉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돼요. 물은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H+의 개수만큼 물이 생기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를 한번 보자. 자, 지금 내가 HCl을 10개를 집어넣었다 치자. HCl을 10개를 집어넣었어. 10개를 집어넣고 H+가 그럼 10개. Cl-가 10개겠죠? 이렇게 10개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NaOH 1개를 집어넣었다 치자. NaOH 한 개는 좀 그래. 2개 집어넣었다 치자. NaOH 2개를 집어넣었다 칠 거야.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H+ 10개, Cl-10개니까 처음에 이온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 20개야. 그럼 얘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이온의 수가 어떻게 바뀌나 볼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체크해야 돼요. 물이 몇 개 생기나, 그 다음에 전체 중화반응이 일어난 후에 전체 이온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건가 볼 거야. 머릿속 잘 굴려야 돼. 자, 중화반응 합니다. 그러면 얘가 NaOH 2개 집어넣게 되면 얘는 Na 플러스 몇 개야? 2개. OH 마이너스 2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OH 마이너스 2개 없어지겠죠? 얘가 10개에서 어떻게 될까? 아니죠. 얘 10개 그냥 있고, 왜 이래. 10개 그냥 있고 얘가 줄어들었겠지. 8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물이 몇 개 만들어져? 물 몇 개 만들어져? 물 2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 후 이온의 수는 모두 몇 개 되는 거야? 8개, 10개, 2개 되니까 모두 몇 개야? 20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온의 개수하고 반응 후에 이온의 개수는 어때?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그다음에 물은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 그럼 이 2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염산과 수소나트륨을 비교했을 때 얘가 다량이고 얘가 소량이지. 그렇죠? 소량의 개수만큼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똑같이 HCl이 10개고요. 그러니까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인데 이번에는 NaOH를 5개를 집어넣을 거야. 5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Na 플러스가 몇 개일까? 5개. OH 마이너스가 5개가 돼요. 처음에 이온의 개수는 몇 개야? 20개죠? 변함없이 처음 이온의 수. 처음 이온의 수는 20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 Na 플러스는 그냥 있을 것이고 OH 마이너스 몽땅 없어지겠지? 몽땅 없어지고 H 플러스 10개 중에서 5개가 없어지니까 5개가 남게 되겠지. 그러면 반응 후에 이온의 개수하고 물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물의 개수는 몇 개 생겨? 5개 생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한글이 안 돼. 반응 후 이온의 수를 보게 되면 이온의 수는 모두 몇 개 될까? 5개, 10개, 5개잖아. 20개가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화 반응되기 전까지는 반응한 후 남는 이온의 개수는 처음 이온의 개수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지는 것만큼 다시 채워지니까. H 플러스가 없어지는 것만큼 얘가 Na 플러스가 채워지니까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중화됐을 때 한번 보자. HCl이 10개 있고 그러면 H 플러스가 10개, Cl 마이너스 10개인데 NaOH를 10개를 집어넣었다 치자. NaOH를 10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Na 플러스는 5개 될 거고 OH 10개 될 거고 OH 마이너스 10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없어지겠죠. 얘 없어지겠지. 그렇죠? 없어질 거고요. 그럼 물은 몇 개 생겨? 물은 10개 생겨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이온의 수를 보면 몇 개 될까? 10개, 10개, 20개가 되지. 그러니까 완전 중화될 때까지는 전체 이온의 수는 다량의 이온의 수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전체 이온의 개수는, 그러니까 완전 중화되기 전까지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다량의 산 또는 염기의 이온의 수와 일치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소량의 산과 염기의 개수만큼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더 오버됐다 치자. HCl이 10개야. 그러면 H 플러스 10개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10개인데 이번에 NaOH를 15개 집어넣을 거야. NaOH를 15개를 집어넣는다 치자. 그럼 Na 플러스는 15개 되고 OH 마이너스 15개 되겠지? 그렇죠? 자, 이제 더 완전 중화된 후에 더 과량으로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OH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H 플러스 없어지고요. 얘는 몇 개만 남지? 5개 남겠지. 물은 몇 개 생겨? 물은 10개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온의 개수 한번 보자. 처음 시작할 때 이온의 개수 몇 개였어? 20개였지. 얘는 10개, 15개, 5개 남죠. 몇 개 남았어? 30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온의 개수가, 전체 이온의 개수가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책에 있어요. 요게 전체 이온의 수야. 전체 이온의 수고, 전체 이온의 개수가 쭉 가요. 가다가 완전 중화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집어넣는 것만큼 이온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이온의 개수가 증가하는 요 포인트가 바로 완전 중화점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뒷부분에 어디 나와 있냐면 어디 나와 있지? 왜 이래 책이 왜 안 나와? 여기 93페이지 봐봐요. 93페이지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각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페이지를 넘기셔서 원래대로 오셔서 완전 중화 확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다 복습했던 겁니다. 자, 복습했던 거고 제가 저번에 이걸 설명해서 문장 2가지를 암기시켰어요. 2가지. 싸가지 아니야? 2가지를 암기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생성되는 물 분자 수. 생성되는 H2O 분자수. 분자수는 소량. 조금 있는 거죠? 소량의 산. 염기죠. 염기의 수하고 똑같다.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수. 반응 후 전체 이온의 수는 과량, 더 많은 거, 과량의 산 또는 염기의 이온 수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완전 중화되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중화되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pH를 재서 pH가 7이 되는 점이 바로 완전 중화점이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염기를 내가 집어넣을 거야. 근데 얘가 완전 중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pH 미터를 꽂아놓고서 쭉
반대쪽 염기를 집어넣으면서 pH 7이 되는 그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것이 완전 중화됐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pH 미터를 이용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반응에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에 부르는데 이 중화 반응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중화 반응의 R자 이온 반응식인데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방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재은아,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하고 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안정된 형태일 것 같아? 이온과 물 중에서? 예, 재은이도 정답률 100%에 도전합니다. 틀리지 않았죠? 답을 안 했으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준이한테 물어보자. 예준이, 물과 이온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해? 너도 정답률 100으로 가려고? 나우리 누가 더 안정해? 자, 정답 100으로 가는 거야, 이거? 그래, 그럼 인생 포기한, 예. 현이한테 물어보자. 자, 현이, 어느 게 더 안정해? 물이 더 안정해요.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보다 물은 훨씬 안정해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처럼 서 있으면 높이가 높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크겠지. 왜 웃지? 위치 에너지가 크잖아. 그러니까 불안정하다고. 그 대신 앉거나 누우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뭐야? 안정해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걸 밟고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 더 불안정해져요. 왜? 에너지가 커서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교실에서 내가 가장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겠지. 그렇죠? 하준이 좋겠다. 에너지 작아서? 예, 좋겠죠? 예. 아무튼 에너지가 크면은 불안정해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 작다는 얘기는 얘가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작아요. 얘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물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얘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얘가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하니까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얘가 발열 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밖으로 열을 뿜뿜뿜 하면서 밖으로 뿜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열을 밖으로 내뿜게 되니까 그 결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주변의 온도가 얼마나 많이 높여지냐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화반 할 때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완전 중화됐을 때 거기 속에 있던 H 플러스 몽땅, OH 마이너스 몽땅 다 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물이 생성량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완전 중화점이야. 완전 중화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서 온도가 어떨까? 제일 높겠지.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쪽에 온도로 치자. 온도 좀 다고. 자, 이쪽에 같은 농도의 HCl과 NaOH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40, 30, 25, 20, 10만큼 집어넣고요. 이쪽은 10, 20, 25, 그 다음에 30, 40만큼 집어넣었어요. 전체 용액의 부피는 50ml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화반이 일어날 거야. 그렇죠? 만약 같은 농도라고 가정하자. 같은 농도라면 여기서는 물이 몇 개 생길까? 10개 생기겠지. 여기 몇 개 생겨? 20개. 여기는 25개. 여기는 20개. 여기 10개 생겨요. 그럼 온도를 재보게 되면 물이 많이 생길수록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를 재본다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 완전 중화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왜 그러면 이쪽에서 물이 가장 많이 생겼고 물이 가장 많이 생긴 지점에 발열량이 많으니까 온도가 제일 높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이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온도가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쪽 구간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 치자. 그럼 얘가 완전 중화점이 이 점이 완전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HCl이 20ml가 반응하고 NaOH가 30ml가 반응했을 때 완전 중화라는 이야기는 HCl과 NaOH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농도가 더 진한 거야. 얘가 농도가 더 진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20ml 속에 HCl 20ml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과 NaOH 30ml 속에 들어있는 OH-의 개수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야? 농도가 그만큼 더 진하다는 얘기지. 적은 양 갖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의 비는 몇 대 몇일까? 3대 2가 돼야 되겠지. 얘가 농도가 더 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양 집어넣어도 완전 중화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구간이 완전 중화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권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 치자. 이렇게 해서 이쪽 권에서 제일 온도가 높다 치자. 이렇게. 그럼 얘가 완전 중화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HCl 10ml하고 NaOH 40ml 집어넣었을 때 완전 중화된다는 얘기는 HCl이 NaOH보다 농도가 4배가 더 진하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렇지만 얘는 농도가 같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온도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에 전기를 흘려줬어요. 그래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 전도도라 부르는데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그 용액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지? 누가 전기가 흐르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누가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도와줄까? 우리가 설탕물에 전기 흐르면 전기 안 통해요. 순수한 물도 안 통해. 근데 설탕물, 소금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과 염기에다가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통해요. 그럼 그 전기가 통하게끔, 전하가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누가 전기가 흘러가게끔, 전자가 흘러가게끔 도와줄까? 전자의 캐리어가 있어요. 누굴까? 바로 이온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를 흘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많을수록 전기가 어때? 잘 통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완전 중화되면 그 속에 있는 H 플러스와 OH-가 완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온의 수가 제일 많을까, 제일 적을까? 자, 한번 보자. 요거 A, B, C, D, E 구간을 보면 자, 먼저 A점 한번 비교해보자. A점. 자, A점 보면 HCl이 4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OH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러면 얘는 H 플러스가 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40개 있고, 그 다음에 NaOH 10개니까 Na 플러스 10개, OH 마이너스 10개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중화반 하겠지. 중화반 하면 얘는 다 없어지지. 얘는 40개 중에서 40개 중에서 30개면 남겠지. 그럼 전체 이온의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야? 80개가 되겠지. 그쵸? 80개가 되는데, 완전 중화되는 C점을 한번 보자. 자, C점을 보게 되면 HCl이 25, NaOH가 25란 말이야. 그러면 Na 플러스 25, Cl 마이너스 25, H 플러스 25, Na 플러스 25, OH 마이너스 25. 처음 출발할 때는 얘도 전체 이온의 개수는 100개였어요. 얘도 처음에 100개야. 100개인데 여기는 H 플러스 다 없어지고 얘 다 없어지죠. 그럼 전체 이온의 개수가 몇 개 되는 거야? 50개가 되는 거야. 얘는 전체 이온의 개수가 80개가 되는데 얘는 50개밖에 안 되니까 A가 C보다는 전기가 더 잘 흐르겠지. 이온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 중화됐을 때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요게 바로 전기 전도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완전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온도 변화를 갖고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통하지 않냐를 갖고도 완전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은 구간, 그 다음에 온도 가장 높은 구간이 바로 완전 중화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책 페이지 86, 87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6, 87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죠. 특히 87페이지 봐봐요. 87페이지는 완전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온도,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가지고서 완전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다 산을 집어넣고 여기다 염기를 쭉 집어넣으면서 얘가 완전 중화된 걸 찾기 위해서 pH 미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pH 미터가 없으면 G시약을 활용해도 돼요. G시약. G시약이 어떤 건지 알지?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약품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처음에 여기다 염산을 집어넣고 G시약을 집어넣게 되면 이 G시약의 색깔이 산성의 색깔을 나타낼 거야. 근데 내가 염기를 조금씩 집어넣어서 완전 중화됐을 때는 이거의 G시약의 색깔이 중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바뀌게 되겠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해서 완전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다 설명했고요. 저기 페이지 87페이지 중요 개념 체크 뭐 간단하니까 금방 보고 갑니다. 자, 답 체크하고요. 지금 아직 책도 안 꺼내고 있었습니까? 탭, 그렇죠. 아니요, 지금 할 겁니다. 네? 아니요, 줬는데. 그거요? 그럼 뭐 두 개 봅시다.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이거 봅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네. 나대지 마시고요. 예. 자, 중요 개념 체크 다 했나요? 자, 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87페이지 3번의 중화, 4번은 OXO. 다 푸셨죠? 네, 뭐 어려운 거 없어서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88페이지 봅시다. 자, 88페이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뭐 위산과다로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치약, 그다음에 뭐 산성비,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회 먹을 때 식초 뿌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생선의 비린내가 염기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즙을 갖다 뿌리는 거죠. 물론 염산 뿌려도 되겠습니다만 염산 뿌리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식초를 갖다 뿌리죠. 그렇죠? 레몬즙 같은 거 뿌린단 말이야. 회 안 먹어봤어?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레몬 갖다 뿌리잖아. 레몬 진짜 레몬 안 뿌리는데? 예, 그냥 레몬 먹어요. 맞아요. 예. 안 봐도 그림입니다. 자, 중요 개념 체크 한번 볼까요? 중화 반응의 옳은 예. 자, 1번 사과를 깎아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색깔이 변해요. 이건 이제 갈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갈변 현상은 중화 반응이 아니라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그 겉 표면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색깔이 바뀐 거죠. 이게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둘 다 중화 반응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90페이지 봅니다. 90페이지. 자, 90페이지 봐봐요. 자, 90페이지에서 묽은 염산하고 수산나트륨을 서로 부피를 다르게 해서 섞었습니다. A, B, C, D를 섞었죠. 그때 온도를 한번 재봤어요. 온도를 재봤더니 C 구간에서 온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C 구간에서 뭐가 일어났다? 완전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HCl 6ml 속에 들어있는 H+의 개수와 NaOH 6ml 속에 들어있는 OH- 개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농도가 똑같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92페이지 봅니다. 92페이지. 자, 9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위에 그 제시문을 보게 되면 NaOH 수용의 50ml에 온도와 농도 같은 물감산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봤더니 HCl의 부피가 50ml가 됐을 때 온도가 최고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50ml를 집어넣었을 때 완전 중화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예. 자, 여기, 페이지 96페이지 봐봐요. 96페이지. 상관없어요? 예, 자, 96페이지 봅니다. 96페이지. 자, 96페이지 보게 되면, 그림은 묽은 염산 10mm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어 주었을 때, 온도,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책 보고 있나요? 96페이지 12번? 나유리 보고 있나요? 예, 보고 있죠. 자, 그러면 NaOH 10mm에다가 NaOH를 계속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중화됐는데 어떤 번에서 완전 중화된 거죠? NaOH 10mm를 넣었을 때 완전 중화됐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바로 완전 중화점이고 염산도 10mm, 수산화트륨도 10mm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농도가 서로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 간단해 볼까? 먼저 기억 한번 보자. C는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상태이다. 맞아, 틀려? 맞죠? 완전 중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D. 자, D는 액성이 뭘까? D점은 산이야, 염기야? 염기죠? 염기성입니다. 자, 선지 니은 한번 보자. D에 달걀 껍질 넣으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달걀 껍질 탄산칼슘이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산의 특징이야, 염기의 특징이야? 산의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니 뭐 틀렸죠. 자, D번. A부터 C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R자이온 반응식은 모두 같다.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R자이온 반응식은 어떻다? 항상 같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있으신 분들은 97페이지 봅니다. 97페이지 4번 문제 봐봐요. 97페이지 4번 문제. 자,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채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나 다 중에서 최고 온도가 어디야? 나죠. 나가 완전 중화점이야. 완전 중화점인데 나에서 완전 중화될 때 HCl은 40mm, NaOH는 20mm야. 그럼 누가 농도가 더 진한 거야? NaOH가 농도가 2배 진한 거야. 몇 배? 2배 농도가 더 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호. 자, 그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어디 넘기시냐면 앞부분으로 가서 나대지 마시고요. 예, 10페이지 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자, 지질시대.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크롱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크롱 말고 누가 있니? 뽀로로는 펭귄 아니야? 나 공룡 얘기한 건데. 공룡 누가 있지 또? 크롱 말고 누가 있니? 여러분 둘리는 모를 거 아니야? 둘리 알아요? 오, 연식이 꽤 됐군요. 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둘리도 알고요. 둘리는 내가 어렸을 때도 둘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둘리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자, 지질시대를 볼 거야. 지질시대를 보자군요. 지질시대라 부르는데, 자, 지질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지구가 만들어지고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시간을 바로 지질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질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현재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지질시대라 부르는데, 요 지질시대를 몇 가지 시기로 구분해요. 우리가 그 공룡 중생대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모두 4가지 시대로 구분해요. 하나는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4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 뭐 삼국시대, 뭐 그쵸 통일시대 시대, 후삼국시대,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은 어떤 갑자기 기후가 확 바뀌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그걸 시대로 구분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지시대라고 하는 것도 뭔가 큰 변화를 기점으로 여기 사이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큰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지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 생물계의 변화. 어떤 생물이 출현하고요. 어떤 생물의 종이 출현하기도 하고 멸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든다면 중생대 때는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들이 어떻게 될까? 멸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포유류가 우리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걸 기준 잡아서 공룡이 지배했던 시대를 중생대, 그다음에 포유류가 지배했던 시대를 뭐라 불러? 신생대라고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야,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는 뭐 고생대야, 중생대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커다랗게 이렇게 생물계의 변화를 갖추고 이렇게 시대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각 변동. 커다란 어떤 지각 변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지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친숙하게 만들자. 고생대,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럼 이거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이 뭐냐면 선캄브리아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구의 나이, 지구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약 한 80에서 90% 정도가 선캄브리아대예요. 책 한번 잠깐 보면요. 어디 나오냐면 책이 어디 있을까? 여기 페이지 12페이지 봐봐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가 있습니다. 성캄브리아대가 약 88%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니까 신생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계의 변화나 지각의 큰 변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지구의 역사를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물계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일기를 쓸까? 야, 그때는 말이야, 내가 공룡이었는데, 내가 어떻게나 공룡이거든. 내가 너희들 내 후배들한테 내가 글을 남긴다. 나는 어디 살고 있는 공룡인데 티라노사우루스야. 뭐 오늘 어쩌고 이런 얘기 쓰지 않겠죠. 그런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글로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 생물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계의 변화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화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화석.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물의 흔적입니다. 과거 생물의 흔적. 옛날엔 생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과거의 생물의 흔적을 우리 화석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화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과거의 생물이 어떤 생김새였는지, 그렇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과거의 생물이 그런 특징,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현재의 생물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면 그 생물의 모양과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계의 진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고요. 혜원이, 진화가 영어로 뭐야? 그렇죠. 레벨업. 맞죠? 맞죠? 네, 내가 실수했군요. 예. 진화는 영어로 레벨업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맞나요? 예, 아무튼 진화, 생물의 진화 과정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여기 땅에 지층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지층이 있는데 여기에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요.
자, 공룡 화석이 발견됐는데 공룡은 다른 시기에 살지 않았어. 오로지 중생대 때만 살았어요. 얘는. 근데 여기 공룡 화석 옆에 이름 모를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이 생물은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 모르겠지만 공룡하고 같이 묶였다는 얘기는 얘는 중생대에 생존했던 생물이구나라는 다시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지층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의 형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지층의 형성 시기, 이게 중생대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신생대에 이 지층이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산에 올라가서 땅을 막 파봤어요. 땅을 막 파봤더니 지층이 이렇게 있고요. 지층이 있고 여기 보니까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요. 조개 화석이 있어. 그러면 이 지층이 형성됐을 때 이 지역은 산이 아니라 뭐였을 것이다.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층 형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겠죠. 펜이 왜 안 나와? 어떻게 지금 펜을 뭉개뜨리는 거지? 자, 지층 형성 시기의 환경을 알 수 있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각변동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각변동을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땅이 이게 지층이 만들어지면 이 지층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층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생물일수록 오래된 생물이고 위쪽에 있는 생물일수록 뭐야? 최신형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아래쪽이 구형이고 위쪽이 최신형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땅을 파봤더니 땅 겉에는 구형이 묻혀 있고 땅 속에는 최신형이 묻혀 있어.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땅이 뒤집혔다는 얘기지. 그렇죠? 지각변동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각변동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요 화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생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라유리가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된다면 어떤 부위가 화석으로 남을까? 뼈만 남아요. 몸에 썩지 않는 단단한 부분만 화석으로 남게 되겠죠. 부드러운 피부는 화석으로 남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땅 속에 묻힌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석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화석의 조건 한번 보자. 자, 화석의 조건. 자, 요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자, 화석은 심성암에서 화석이 발견될까? 변성암에서 화석이 발견되나? 그러면 어디서 발견돼? 그래서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자,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화석으로 남을 확률은 대단히 크다, 작다.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정말 좀 만들기 힘들어져. 근데 화석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 개체 수가 적게 되면 그 중에서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거의 0에 수렴 되겠지. 그러니까 화석으로 남으려면 그 생물의 개체 수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개체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서 재수 좋은 놈이 화석으로 남게 되겠지. 자, 두 번째. 몸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몸의 단단한 부분. 뼈와 같은, 뼈라든가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죽은 후에 썩을 대로 썩은 다음에 땅속에 묻히면 화석이 안 돼요. 화석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산채로 묻혀야 돼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산채로 묻히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커져요. 예.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확률이. 그래서 빠르게 매몰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산채로 매장한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빠르게 매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화석화가 돼야 돼요.
빠른 화석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 딱 썩자마자 뼈만 남겨도 거기에 석회질 물질들이 막 들어가서 굳는 그런 화석화라 그러는데 그게 빨리 돼야 돼요. 예? 모르겠어요, 그건요. 아무튼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야지 화석이 돼요. 낮은 확률이지만 그 다음에 이 화석이 얼마나 정말 귀한 거냐면 이 조건을 다 가져와야지 화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 된 후에도 지각 변동이 많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지각 변동 횟수가 매우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각 변동, 화석이 기가 만들어지고 막 지각 변동이 막 화산 터지고 지진 일어나면 화산은 어떻게 될까? 다 망가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화석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볼까요? 자, 책이 어디 나와 있냐면 10페이지 봐요.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봐봐요. 자, 두 번째 보면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요.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묻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 이루는 원래 결정의 재결정, 탄화작용, 치환 등의 화석화 작용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화석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화석은 반드시 퇴적암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퇴적암 속에서만.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봐봐요. 와, 화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엽충, 공룡, 맘모스, 그렇죠? 메모드라 그러죠? 이런 것이 이제 화석인데 책에 언급된 것처럼 화석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화석 종류 두 가지. 화석의 종류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화석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해요. 무엇에 따라서?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화석의 종류인데 이 화석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화석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기억하자. 이름부터 표준 화석이 있어요. 표준 화석이 있고요. 하나는 시상 화석. 일단 이름부터 친숙하게 만들자. 표준 화석 앤드 시상 화석. 시상 화석 앤드 표준 화석. 자, 그다음에 시상 화석을 이렇게 좀 풀어 쓰자. 시대 상황. 자, 시상 뭐라고?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 이게 바로 시상 화석이야. 자, 그럼 먼저 표준 화석이 뭔가 한번 보자. 표준 화석. 자,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석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주냐면 지층의 형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지층의 형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바로 표준 화석이야. 그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이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선 그 생명체, 그 화석이 된 그 생명체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고생대에만 살았던 생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엽충이 있습니다. 삼엽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생대에만 살았던 생물이 있어요. 공룡이죠. 그다음에 신생대에만 살았던 생명체도 있어요. 바로 맘모스입니다. 메모드입니다. 이렇게 메모드야.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딱 그 시기에만 생존했어요. 존재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막 파봤더니 땅 속에서 어머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이 지층은 언제 만들어진 화석이야?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석이라는 다시 알 수 있고요. 땅을 막 파봤더니 메모드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얘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라는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층의 형성식을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고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보자. 자, 먼저 공룡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공룡이 있고 공룡은 중생대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엽충. 삼엽충은 고생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바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네는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한 생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호다라고 한다면 이 산호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생존했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층을 보고서 이 지층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것이 중생대에 만들어진 것이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죠. 이건 표준화석이 아니라는 얘기야. 표준화석은 딱 그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바로 표준화석이라고 불러요. 형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상화석 한번 보자. 아까 내가 시상화석에서 시상을 뭐라 설명했지? 시대 상황. 그러니까 얘는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에 그 시대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불러요.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든다면 산호 화석이 있다. 그러면 이 산호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냥 다 살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산에서 못 살아. 얕은, 그다음에 얕고 온난한 바다에만 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조개. 조개도 얕은 바다에 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고사리. 고사리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이게 시대는 알 수 없지만 고사리가 있다는 얘기는 온난하고 온난한 산지에 고사리가 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속을 막 파봤더니 화석이 발견됐어. 근데 거기 보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옛날에는 그 바다가 뭐였다는 얘기야? 산이었다는 얘기야.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땅을 막 파봤더니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옛날에는 그 산이 뭐였다는 얘기야?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을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불러. 그럼 시상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특정한 시기에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쭉 길게 살아올 수 있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만 생존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 있으면 그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없잖아. 그렇죠? 바닷속에도 살고 하늘도 날면서 땅도 기어다니는 생물의 화석이 있어. 그럼 얘가 이 바다인지 육지인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물이 특정한 환경에서만 생존했어야 돼요. 특정한 환경에서만 생존했을 때 이걸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요 그래프로 봅시다. 여기가 이제 분포 면적이고요. 여기가 분포 면적이고, 여기가 생존 기간. 여기가 생존 기간으로 봅시다. 자, 먼저 표준 화석부터 한번 여기다가 한번 포지션 잡자. 표준 화석은 특정한 시기에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어때야 될까? 대단히 짧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포 면적은 어떨까? 다 그냥 넓게 살고 있어야 돼. 여기에 바로 표준 화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간은 엄청나게 길겠죠. 그렇죠? 생존 기간은 엄청나게 긴데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분포 면적은 대단히 좁겠죠. 여기가 바로 시상 화석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쪽이 표준이고 이쪽이 시상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안 돼. X축과 Y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10페이지 왼쪽 봐봐요. 왼쪽.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이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 요거 이해됐죠? 예, 요거 꼭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표준화석 예를 한번 보자. 삼엽층, 공룡, 매머드. 자, 시상화석, 산호, 그다음에 고사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상화석이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땅을 막 파봤더니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옛날 그 산이 뭐였단 얘기야? 바다였단 얘기지.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한번 그 시대를 딱 가봤더니 혜원이 원시인이 바다에 가서 조개를 막 잡은 다음에 산으로 캠핑한 거죠. 그래서 조개 구워 먹고 버렸어, 껍질을.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여기가 바다였나 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혜원이가 거기다가 조개 구이집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요 됐습니다. 정말 조개구이 먹어본 지 꽤 됐네. 조개구이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조개구이 너무 비싸요. 갖다 줄 때는 이만큼 갖다 주죠. 근데 먹다 보면 양이 너무 적죠. 아마 주혁이가 많이 먹어봤을 것 같은데 조개구이 그렇죠? 세상 안 좋아요?
그 세계 다음 주에 강원도가 강원도 어디 가요? 어디? 양구냐, 양구. 맞죠? 양구를 가는 거고요. 해산물 싫어한다고요? 오, 충격적인데요. 해산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아정이는요, 축구 좋아하고 회 싫어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해요. 그쵸? 예. 해산물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저기,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지? 내가 뭔 얘기하다 말한 것 같은데? 아, 맞아. 그 조개구이 얘기하다 말았다. 아, 조개구이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네? 예? 조개구이를 먹으러? 조개구이 먹으러 저희 바다가 옆이니까 지정신이 아니군요. 시간도 많고 예. 시간은 많은데 여기 서해안 쪽이 조개구이 유명하잖아요. 특히 인천이 유명하지 않나요? 저쪽 강화도 쪽하고 인천하고 영동도 쪽하고 너무 비싸. 아우. 거기 밑에 그 거제도 쪽에 아직 안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1페이지 봅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화석을 연구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폰 누구 거지? 예, 형님 거냐? 자, 됐고요. 또 충전할 사람. 또 충전해야 되는 사람. 너 몇 프로인데? 60%. 너 몇 프로야? 누구라도 충전해주고 싶어서요. 그렇죠. 충전해야죠. 저 전기세 아껴요. 아니요. 60%면 충분한 겁니다. 어우, 전화 올 데가 없군요. 주혁이 전화 많이 올 것 같아. 주혁이 몇 프로야? 주혁이 친구 많아서 전화 많이 와요. 예, 친구 없군요. 예. 제가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하진이 몇 프로예요? 80% 예? 64, 저 61. 61. 너는요? 100 아니야? 전화 올 때도 없고? 오, 다 남은 몇 프로 남았어요? 휴대폰 없어요? 그다음에 예? 집에 있어요? 그럼 네가 제일 낫네요. 예. 저 근데 80% 이거 못 올라가게 했는데 그래요? 금방 되겠네? 핸드폰 그 배터리 보고 뭐 그거 배터리 다 망가질 때까지 못 써요. 어차피 전에 쓰던 핸드폰 7년이나 썼어요. 아유, 아빠 때부터 썼어요. 오, 많이 썼네요. 그걸 어떻게 써요? 차도 지금 한 8년 됐어요. 오, 어떻게 휴대폰을 어떻게 7년 8년을 써요? 나는 10년 썼는데 지금. 제 거는 아이폰 8입니다. 전에 쓰던 거 지금 또 다른 어느 집 줘가지고 또 쓰고 있어요. 제 거 아이폰 8입니다. 8. 아이폰 8. 원이라고 하죠. 8. 아이폰 8. 아이폰 8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최신이에요. 이거는 그게 최신이에요? 예, 이거 최신인데 이거 저기 아이폰 얇긴 얇네요. 아이폰 A10. 아이폰 A. 아니야. 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 A10. 지금 A 시리즈가 18인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거의 25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이거 휴대폰 제일 많이 하는 아정이 갈 것 같은데. 이거 나온 지 오래됐지, A10. A10e. 10년 넘었어요? 저 핸드폰 제가 살 때가 18 나오고 있었고 30 이거 나오고 있었고. 와이파이 잡을 때 너무 최신형 와이파이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가 이게 5G가 있고 있는데 5G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2.4GHz가 있고 5GHz가 있는데 5GHz는 되게 빨라요. 2.4GHz는 되게 좀 늦거든요. 근데 얘는 2.4 오로지 2.4GHz만 잡습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못 잡으세요? 몰라요.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플을 못 깔아요. 버전이 낮아서. 자, 업데이트하면 챗 GPT 같은 거는 못 갑니다. 저 핸드폰 안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겨울 깔 수 있는데 챗 GPT는 iOS 18부터 되거든요. 쟤는 iOS 17입니다. 17이라고요? 예. 그 비싼 거 드릴까요? 그 버전이 지금 현재 17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폰 쓰는 사람 누가 있지? 지금 저기 iOS 그거 몇이에요, 버전이? 아정이는 iOS 버전 몇이에요? 선생님 거보다 최신 같은데 모르는군요. iOS가 iOS. 거여서 상관없는 그러니까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버전 있잖아. 26. 26이야? 26도 나왔군요. 네. 아, 그래요? 난 17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 하세요. 아정이 몇이에요? 26? 예? 28? 18? 그래도 뭐, 예, 저보다 낫네요. 난 17이라서 채 GPT도 원래 최신 버전을 못 쓰는데. 그냥 업데이트는 못 하세요. 예,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안 돼요. 지원이 안 돼요. 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그게 좋아요. 오래돼도 지원해 주는데 너무 오래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갤럭시는 몇 년 지나면 지원 안 되잖아. 끊기잖아. 예. 근데 iOS는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자, 지질 시대의 구분 한번 보자. 진짜 문제는 안 풀리고. 아, 밑에 문제가 있나요? 아, 그래요. 예. 다 바로, 이거 뭐 풉니까? 예. 자, 빨리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요. 해가지고. 예. 다 했나요? 빨리 답 체크합니다. 자, 1번에 화석, 2번에 표준 시상.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지질시대 한번 보자.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의 시간을 바로 지질시대라 부르고요. 자, 지질시대 일단 명칭 한번 보자.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대로 기억하시고요. 이거 중에서 약 88%는 성캄브리아대예요. 성캄브리아대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짧아져요. 그 상대적 길이가 나와 있죠, 책에. 성캄브리아대가 엄청나게 길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계의 커다란 변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막 멸종하고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그 지질 시대를 구분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여기다 예를 들어보자. 자, 지층이 A, B, C, D가 있다 치자. 있고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것도 갈아야 돼요. 벽펜은 안 건드렸는데. 아니에요. 벽펜은 얘가 건드렸어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A라는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생물이 있다 치자. 자, C라는 생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물계의 변화를 보는데 A와 B 사이에서 A가 멸종됐죠. 여기서는 발견 안 됐잖아. 그렇죠? A가 멸종됐고 B는 원래부터 있고 요 A와 B 사이에서 A가 멸종하고 C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C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서 뭐야? B도 멸종하고 C도 멸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지. 이런 걸 기준 잡아서 이건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6분이고요.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